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시작합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안녕하세요.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유정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김인주 작사 작곡의 더하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연말정산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회계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말만 들어도 골치가 지끈지끈 아픈 그런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재미있는 연말정산을 하나 찾았어요. 데이오프라는 곳에서 발행하는 아주 얇은 연말정산 책인데요. 이 책은 그야말로 나의 한 해를 연말에 정산해 볼 수 있는 100가지의 질문들로 채워져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 권 구매해서 제가 책 모임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이 몇 가지 문항을 골라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또 대답도 서로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었는데요. 이런 거를 크게 깊이 생각을 안 해보다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함으로써 그 지난 한 해에 대해 반추해 볼 수 있고요. 또 분명히 1년 동안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적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서 새롭게 또 알게 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질문이 100가지나 되니까 그 자리에서 다 작성하지 못해서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새해가 되었음에도 가끔씩 펼쳐보고 한두 질문에 대답을 적어보면은 내가 작년에 이런 생각을 했었네. 나 작년에 이런 거 했었네 하면서 올해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새해 계획 다 세우셨나요? 벌써 다 세우셔서 이미 실천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 저처럼 새해 계획 어떻게 짜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아직 계획을 못 짜셨다면 오늘 그림책방 이야기 들으시면서 새해에 어떤 계획을 짜면 좋을까 궁리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조강인 작사, 조승필 작곡의 괜찮아 괜찮아입니다. 들려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우리는 아직 자라나는 나무 저리 가도 괜찮아 뒤에 가도 괜찮아 우리는 아직 익어가는 열매 바람에 한없이 흔들리지만 작은 꿈 안고 헤쳐 나갈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내 손을 꼭 잡아봐 세상에 소중한 건 오직 너뿐이야 바람에 한없이 흔들리지만 작은 꿈 안고 헤쳐 나갈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내 손을 꼭 잡아봐 세상에 소중한 건 오직 너뿐이야 괜찮아 괜찮아 내 손을 꼭 잡아봐 세상에 소중한 건 오직 너뿐이야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10월 사계절 출판사에서 출간된 정승 작가님의 눈사람 만들기 공식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정승 작가님은요. 집으로 가는 길이 개울 따라 나 있어 오며 가며 이야깃거리를 모아 양동이에 담습니다. 그렇게 모은 이야기를 꼭꼭 뭉치고 굴려서 나만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다람쥐처럼 가볍고 유쾌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 책은 정승 작가님의 두 번째 책인데요. 첫 번째로 쓰신 책은요. 모래성 쌓기 공식이었습니다. 네. 여름에는 모래성 쌓기 공식이라는 책이 나왔고요. 겨울에 이렇게 눈사람 만들기 공식이라는 두 번째 책이 나오게 되었네요. 이 책은요. 판형은 A4 용지랑 비교했을 때 세로로 한 10cm 조금 넘게 작고요. 가로로는 0.5cm 정도 뚱뚱한 좀 키가 작은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리고 이 정승 작가님 그림책의 그림은 굉장히 간결하고 단순해서 또 그것만의 매력이 있는데요. 이번 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플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늘색빛 바탕에 하얀 눈사람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눈사람 앞에는 굉장히 귀여운 표정의 한 여자아이가 노란색 스웨터에 초록 모자를 쓰고 손을 양쪽 허리에 착 이렇게 손을 올린 채 신나는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면지에는 소복히 내린 눈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그냥 눈이 아니라요. 뭔가 수학 기호처럼 보여요.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부등호, 크다 작다 이런 부등호 표시도 있고요. 퍼센트 표시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목에 눈사람 만들기 공식이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면지를 이렇게 수학적인 기호로 눈을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작가님 책에도 이 하얀색 눈을 따로 그렸다기보다는 이 흰색 부분을 남긴 나머지 부분을 채색을 함으로써 흰 눈을 표현을 하셨는데요. 요런 표현 방식은 그 박현민 작가님의
엄청난 눈이었나요? 그 작품에서처럼 흰색 부분을 칠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표현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드러나게 하는 그런 비슷한 표현 기법을 쓰신 것 같아요. 이 책은요, 말 그대로 눈사람을 만들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재미있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우선 여러분, 눈사람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네, 맞아요. 눈사람 만들려면 우선 눈이 와야 되겠죠. 그렇다, 눈이 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책에서는 눈이 오려면 겨울이 먼저 와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겨울이 오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겨울이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또 그것이 오려면 그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지? 하면서 재미있는 나만의 눈사람 만드는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눈사람 만들기 공식은 이게 아니라 또 다른 거야 라고 적어보는 것도 꽤나 재미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작가님의 첫 책 모래성 쌓기 공식도 이 책과 비슷한 구성이었는데요. 매번 읽을 때마다 아이 혼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꼭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같은 그 조부모님들도 함께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뭔가 가족 간의 따뜻함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유난히 눈이 좀 적게 왔었죠. 눈사람 만들어 보지도 못하고 올겨울 보내는 친구들도 제법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림책으로나마 눈사람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월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눈이 펑펑 쏟아지기를 바라며 노래아 작사 작곡의 눈송이 작가라는 동요 함께 듣고 두 번째 책으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는 눈송이 작가 추운 겨울이 되면 동글동글 눈송이를 조각하지요. 나는 눈송이 작가 눈송이를 가지고 반짝반짝 눈꽃으로 피워내지요. 뚝뚝뚝 눈송이로 눈꽃을 만들자. 똑똑똑 똑같은 건 하나도 없지요. 나는 눈송이 작가 추운 겨울이 되면 보슬보슬 눈꽃들을 뿌려주지요. 나는 눈송이 작가 사람들 마음에도 반짝반짝 추억들을 뿌려주지요.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2025년 10월 주니어 RHK에서 출간된 아모스 할아버지의 눈 오는 날입니다. 이 책은 필립 C. 스테드 작가님이 글을 쓰셨고요. 에린 E. 스테드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강무홍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셨네요. 두 작가님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 필립 작가님과 에린 작가님은 부부 작가님이십니다. 2005년 가을에 부부가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부가 된 두 분이 함께 만든 첫 번째 그림책이 바로 아모스 할아버지가 아픈 날이라고 하는 그림책인데요. 이 책으로 2011년에 칼데코상을 받으면서 굉장한 독자의 사랑을 받으셨던 그런 작가님들이세요. 이 책
후속작으로 아모스 할아버지가 버스를 놓친 날이 나왔고요. 이번 아모스 할아버지의 눈 오는 날이 이 아모스 할아버지의 세 번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책 말고도 고미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대, 또 올레오 마가린 왕자 도난 사건, 달림을 위하여 등을 이제 부부가 함께 작업을 하셨다고 해요. 또 이 필립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책들을 또 쓰고 그리시기도 했고요. 에린 작가님도 다른 책의 그림 작업을 꾸준히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번역을 맡으신 강무홍 번역가님은 이 우리나라 어린이 그림책 그 번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요. 여러분들 아마 햇살과 나무꾼 옮김이라고 되어 있는 그림책 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햇살과 나무꾼이라고 하는 어린이책 전문 기획실의 그 담당을 맡고 대표를 맡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번역가님이시고요. 여전히 굉장히 다양한 그림책들을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스테드 부부의 아모스 할아버지 시리즈, 또 너무나 유명한 모리스 샌닥 작가님 작품들, 유리 슐레비츠 작가님 작품들 등을 우리말로 옮겨서 한국 어린이들에게 소개해주고 계시는 그런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번역가님이 바로 이 강무홍 번역가님이십니다. 아모스 할아버지의 눈 오는 날이라는 작품은요, 이 아모스 할아버지의 3부작 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따뜻한 이야기와 그림체가 특색인 그런 책이에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요, 판형은 가로로는 한 10cm 정도 작고요. 세로로는 10cm 정도 작고요. 가로로는 한 2, 3cm 정도 뚱뚱한 가로로 조금 긴 그런 판형을 가진 그림책이에요. 표지에는요, 굉장히 따뜻한 표정으로 눈사람에게 눈을 달아주고 있는 아모스 할아버지가 그려져 있고요. 이 아모스 할아버지 주변에는 아모스 할아버지의 친구들이죠. 코끼리와 펭귄, 거북이와 같은 동물들이 아주 다정한 눈빛으로 할아버지와 눈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아모스 할아버지가 아픈 날이라는 작품이 나왔을 때 칼데코 상을 수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칼데코 상은요, 미국에서 출간되는 그 그림책 작품들 중에서 특히나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그림이 아름다운 작품에 수여하는 상인데요. 그런 걸 감안하고 이 그림책을 보신다면 여기에 담겨있는 그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번 더 놀라게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들과 그림책을 읽을 때는 아이들은 사실 글자보다는 그림을 훨씬 더 집중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책을 아이들과 함께 나눈다는 건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와 함께 그 시각적인 아름다운 미학을 조금 더 아이들이 그림책을 통해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렇게 칼데코 수상한 작품들도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칼데코를 수상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재미있고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출간된 책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에 좀 안 맞는 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그림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뭔가 문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내 취향 아닌데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이 아모스 할아버지가 등장하는 이 세 개의 작품은 모두 한국 어린이들과 한국 어른들에게 어떠한 거부감이나 이런 거 없이 너무 편안하게 다가가는 주제와 그림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 할아버지의 눈 오는 날은요, 할아버지가 이제 겨울에 방에 이렇게 있으면서 담요를 하나 두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날씨 예보를 듣고 있는 장면에서 그림책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날씨를 보다 보니까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러네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올 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흰 눈이 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게 그냥 눈이 아니라 엄청 큰 눈이 내린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부랴부랴 따뜻한 외투와 모자, 장갑을 끼고 또 큼지막한 장화까지 신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밖에 나가는 할아버지의 어깨에 어떤 가방이 하나 둘러져 있네요. 가방에는 뭔가 뾰족하게 무언가가 툭 튀어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뭘까요? 할아버지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버스 안에서 뜨개질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버스는 동물원으로 가는 버스였어요. 할아버지는 동물원에 도착하자 이 동물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은 할아버지 덕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세요. 근데 이제 눈이 왔는데 드디어 동물들이 할아버지 집을 찾아옵니다. 할아버지는 동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밖에서 신나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춥게 추운 날 신나게 놀았으니까 우리 코코아를 마시자꾸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마지막 장면은 정말 따뜻한데요. 할아버지와 동물들이 모두 둘러앉아 있는 장면은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모스 할아버지는요, 언제나 굉장히 조용하고 다정하고 따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용하고 따뜻하고 다정한 작은 친절들이 우리 동물 친구들이 그 따뜻함에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날 이 아모스 할아버지의 눈 오는 날을 읽으면 코코아 한 잔 마신 것보다 더더욱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쓰고 그린 필립 C. 스테드 작가님과 에리니 스테드 작가님이 작가의 말을 남기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각 작가님들의 작가의 말 읽어드리고 이 책 속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작가님은 이렇게 남기셨네요. 아모스 할아버지의 세계는 매우 차분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이야기 너머 독자에게 뭔가를 전하기 위해 큰 소리로 말하려 하지 않아요. 그 세계로 독자들이 먼저 다가오도록 초대하죠. 그리고 이 점이 아모스 할아버지 시리즈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에린 작가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아모스 할아버지와 동물 친구들을 다시 그리면서 생각했어요. 마치 집에 돌아온 느낌이야 하고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모스 할아버지 시리즈를 계속해서 새로운 어린이 독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정말로 기쁩니다. 저도 이번 책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뻐요. 올 겨울 제가 본 그림책들 중에 가장 따뜻했던 그림책이거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이강산 작사 작곡의 친구와 함께라면입니다. 맑은 공기 마시며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방송과 재방송이 이어집니다. 방송에 소개된 책들은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를 검색하시거나 초록창 블로그에서 요정쌤의 책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너튜브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블로그 요정쌤의 책 이야기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서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조금은 날고 싶었던 펭귄이라는 그림책인데요. 이 책은 2025년 11월 미래엔 아이세움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고요. 휴 루이스 존스 작가님께서 글을, 벤 샌더스 작가님께서 그림을, 엄희정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옮김을 맡아주셨습니다. 이 휴 루이스 존스 작가님은요, 이력이 독특하신데요. 극지방 탐험가로서 여러 차례 남극을 오가며 온갖 종류의 펭귄을 만나셨다고 해요. 지금은 영국 페이머스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이 그림을 그리신 벤 샌더스 작가님과 함께 이 책의 첫 작품이죠. 추위를 많이 타는 펭귄을 비롯해서 창의적인 그림책 작업을 즐겁게 이어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벤 샌더스 작가님은 호주의 일러스트레이터이고요. 또 어린이 책 작가이십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쭉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안데스 산맥이 있는 볼리비아의 고산지대에서 몇 년 동안 사시다가 지금은 호주로 이제 옮겨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세요. 번역을 맡으신 엄희정 번역가님은 국어국문학과를 나오셨고요. 심리학도 공부하셨다고 해요. 또 출판사에서 그림책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옮긴 책으로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펭귄, 점프와 조이, 바다로 가는 기차에 호랑이가 탔어요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휴 루이스 존스 작가님과 벤 샌더스 작가님이 서로 협업한 두 번째 그림책이에요. 첫 번째 그림책은 추위를 많이 타는 펭귄이라는 책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조금은 날고 싶었던 펭귄이랑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책, 그 추위를 많이 타는 펭귄에서 이 펭귄이 어떻게 이 주황색 형광빛 모자를 쓰게 됐는지가 나오거든요. 제가 판형 설명도 안 드리고 바로 지금 이야기로 넘어갔는데요. 판형은 오늘 이상하게 소개해드리는 책이 전부 다 A4 용지보다 세로 길이는 좀 짧고 가로 길이는 좀 뚱뚱한 그런 판형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표지에 주황색 모자를 쓰고 있는 펭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배경은 약간 민트빛이 나는 그 컬러로 칠해져 있고요. 이 펭귄의 표정도 너무 재미있는데요. 뭔가 약간 뚱한 표정으로 한쪽을 이렇게 딱 째려보듯이 쳐다보고 있고요. 펭귄이 쳐다보고 있는 곳에는 아주 약간 멍한 표정의 갈매기들이 끼룩끼룩 날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체가 마치 판화로 찍었다고 해야 될까요? 판화로 찍었거나 아니면 뭔가 콜라주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이미지들이 서로 겹쳐져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림 칠해져 있는 톤은 좀 굉장히 러프하게 좀 거칠게 칠해져 있는데 거친 종이에다가 칠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색연필이나 좀 크레용처럼 약간 거친 질감이 나는 그런 걸로 칠을 하신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픽으로 작업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은 작가님들이 뭘로 그리셨는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이 그 벤 샌더스 작가님의 작품에서 좀 재미있는 게 이 독특한 색감이에요. 굉장히 차분한 색조를 쓰시는데요. 대신에 포인트가 되는 색깔은 아마 이거 별색 인쇄 같은데 거의
쨍하게 형광빛이 나는 주황색으로 이제 그 펭귄의 모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펭귄이 어떻게 모자를 쓰게 되었는지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펭귄에서 보실 수 있어요. 이 아주 형광빛의 쨍한 이 모자를 쓰고 있는 펭귄과 함께 이번 책에서는 갈매기들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이 갈매기들도 부리와 이제 다리, 그 다음에 눈, 이렇게 눈가의 선들이 이 쨍한 형광 주황색으로 그려져 있어서 한눈에도 이목을 확 끄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작가님 작품은요, 사실 굉장히 그냥 유머러스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웃겨요. 웃기고 그 웃긴 것도 그냥 막 우리가 깔깔깔깔 빵 터지는 웃음이 아니라요. 약간 다 읽고 나면 뭐지? 이렇게 콧웃음이 나는 그런 유머입니다. 이게 제 느낌에는 약간 영국식 유머 같이 느껴지는데요. 이 작가님이 영국에서 교수로 계셔서 그런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요. 펭귄이 하늘을 나는 갈매기를 부러워해요. 근데 그거를 막 되게 처량하게 안타깝게 부러워한다기보다는요. 갈매기? 그거 뭐 별로 특별할 것도 없지 뭐. 이 성가신 갈매기들 여기저기 앉아있긴 하고 물고기나 잡아먹고 꽥꽥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뭐 갈매기 뭐 그 녀석들 쯤이야. 걔네 뭐 여기저기 날아다니기나 하고 난 걔네 하나도 안 부러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부러운 거죠. 뭐 조금은 부러운가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이 펭귄이 이야기해요. 그래 저런 성가신 갈매기들도 날아다니는데 까짓거 나도 한번 날아보지 뭐 이렇게요. 펭귄이 날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높은 곳으로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꼭대기에 도착해요. 하고 이거 뭐 나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어. 저런 갈매기도 나는데 나라고 뭐 못할 게 뭐 있겠어. 자 이제 한번 푸른 하늘을 가르며 날아볼까 하면서 뛰어내리게 되지요. 과연 이 엉뚱하고 시니컬한 이 펭귄은 날게 될까요? 저는 이 뭔가 김 빠지는 결말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 주인공 펭귄이 그림책 가장 마지막에 약간 툴툴대면서 하는 멘트가 있어요. 근데 그 멘트가 너무 웃깁니다. 그냥 좀 정말 하고 웃게 되는 그런 엉뚱하면서도 매력있는 멘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재미있게 아이들과 함께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감정을 굉장히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왠지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게 내가 되게 작아지는 일 같고 내가 되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감정, 어떤 사람이 뭔가를 되게 잘할 때 질투라는 감정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겨나잖아요. 그 감정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네에서 한 아이 친구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특히 특별히 뭐가 부족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런데 되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나한테 자랑해봐. 나 되게 잘 부러워해 줄 수 있어. 이렇게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남이 자랑하는 거를 편안하게 들어주고요. 나 그래 너 그렇게 자랑하는 거 되게 부러워하는 자신의 마음도 굉장히 당당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되게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가 부러울 때는 그냥 툭 터놓고 나 그런 거 되게 부럽다 이렇게 말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는 거는요. 내가 그게 부럽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림책에 나오는 펭귄처럼 부러우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도전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도전이 내 생각과 달리 좀 실패로 끝나더라도 나 이런 거 한번 해봤으니까 괜찮아. 해봤더니
그래, 난 이런 건 좀 안 되네. 근데 난 다른 것도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라는 위로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러운 거는 마음껏 부러워하자고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박구슬 작사, 이가희 작곡의 탱탱볼입니다. 이건 비밀인데 내 맘속에 콩닥콩닥 탱탱볼이 있어. 이건 비밀인데 내 맘속에 콩닥콩닥 탱탱볼이 있어. 조리콩 조리콩 요리조리 콩콩 어디로 튈지 나도 몰라. 오늘은 아이돌을 꿈꾸다 내일은 과자를 꿈꾸네. 하하하 배꼽 잡고 웃다가 엉엉엉 눈물 뚝뚝 슬퍼져. 어린아이 나도 세게 쿵쿵쿵 어린아이 가볍게 쿵쿵쿵 아무도 내 안에 탱탱볼을 붙잡을 수 없어. 오늘은 아이돌을 꿈꾸다 내일은 과자를 꿈꾸네. 하하하 배꼽 잡고 웃다가 엉엉엉 눈물 뚝뚝 슬퍼져. 어린아이 나도 세게 쿵쿵쿵 어린아이 가볍게 쿵쿵쿵 아무도 내 안에 탱탱볼을 붙잡을 수 없어. 탱탱볼이 가는 대로 따라가 볼래. 콩닥콩닥 뛰는 대로 따라가 볼래. 아무도 내 안에 탱탱볼을 붙잡을 수 없어.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2025년 12월 천둥프레스에서 출간된 이덕화 작가님의 7마리 토끼전입니다. 이덕화 작가님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잃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매번 생각의 끝에서 찾은 답은 사랑, 건강, 품위입니다. 매일 그것들에게 가까워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는데요. 이덕화 작가님께서 쓰고 그린 책으로는요. 웅크리는 것들은 다 귀여워, 머리숱 많은 아이, 100개의 달과 아기 공룡, 봄은 고양이, 궁디팡팡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머리숱 많은 아이는요. 2022년 화이트 레이븐스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그림책은요. 판형은 가로 세로 A4 용지보다 가로 세로로 약 한 1cm씩 작은 세로로 길쭉한 판형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 책이 나왔을 때 초판본을 구매를 했는데 그 인터넷 서점에서는 초판본 한정으로 요게 누드 제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누드 제본이라 함은 이 책의 책 등 부분 있죠. 이 책이 벌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벌어지지 않는 테이프 본딩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책 등이라고 하는데 이 책 등 부분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그 페이지가 묶여 있는 실로 묶여 있는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게끔 제본이 되어 있는 거를 노출 제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노출 제본을 하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 책이 쫙 펼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책을 볼 때 이 그 면과 면 사이 부분은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서 뭔가 그림이 그 안에 맞물려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노출 제본으로 제본을 하게 되면은 이 책이 거의 180도로 완벽하게 쫙 펼쳐지기 때문에 이 작가님의 그림을 감상하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페이지를 쫙쫙 펼쳐가면서 이제 그림책을 감상해 보면 되는데요. 이 7마리 토끼전은요. 옛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새롭게 각색한 옛 이야기 창작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책의 모티브가 되는 이야기는 토끼와 자라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용궁에 용왕님이 병이 났는데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용궁의 대표로 자라가 이제 육지로 올라와 토끼의 간을 구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옛날 이야기 속에서는 이 영악한 토끼가 그 꾀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서 나는 간을 빼놓고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 자라를 속이고 용궁의 사람들을 속이고 이제 무트로 올라와 다시는 바닷가 근처는 얼씬도 안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7마리 토끼전은요, 역시나 용궁의 그 용왕님이 아파서 토끼의 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누가 무트로 갈 것이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바다에서도 살고 무트에서도 살 수 있는 자라가 토끼의 간을 구하러 올라가게 되죠. 여기까지는 옛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마침내 토끼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토끼가 아주 표정이 싸납습니다. 눈이 위로 쪽 찢어졌어요. 그래서 자라가 막 이야기를 해도 안 가. 나는 안 갈 거야. 난 육지가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지에 놀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요. 근데 그 말을 듣자 자라가 이제 토끼를 구슬리기 시작해요. 용궁에는 금은보화가 얼마나 많고 또 매일매일 산의 진미 진수성찬이 차려지고 그 다음에 네가 육지에서 왔다 그러면 아마 동물들이 다들 신기하면서 좋아해가지고 아마 그 아주 좋은 배필을 또 만날 수도 있을걸. 너 진짜 편하게 살 수 있을걸. 막 이렇게 말이에요. 그 말을 듣다 보니까 토끼가 이제 슬슬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 그렇담 한번 가볼까 하면서요. 그런데 이 토끼에게는 신기한 마술을 쓸 수 있는 도력이 있었어요. 갑자기 자신을 6마리를 더 복제해냅니다. 그래서 토끼가 7마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자라는 7마리의 토끼를 데리고 용궁으로 가게 되죠. 무려 7마리나 데리고 왔으니 이제 간도 7개잖아요.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용왕님이 이제 너의 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보니 용왕님이 요 약을 먹으면 너의 간을 뺄 수 있다고 한다. 흐흐흐 하고 웃죠. 보통 으흐흐 웃으면은 약간 음흉한 웃음이잖아요. 그래서 토끼가 이제 뭔가 나 이거 간 빼서 주면은 뭔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고 벼슬도 준다고 하니까 먹어볼까 하는데 이 나머지 복제된 6마리의 토끼들이 안 된다고 이제 말리게 되죠. 야, 너 정신 차려. 지금 그런 허황된 말에 속아 넘어갈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이 7마리의 토끼들이 용왕님 앞에서 새로운 또 이야기를 펼쳐내게 되는데요. 이 7마리의 토끼가 용왕님을 어떻게 이제 설득을 하는지는 우리 그림책을 통해서 나중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옛날 이야기처럼 씁쓸한 결말은 아니고요.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하게 이 사건이 해결이 돼서 결국은 용왕님에게도 토끼에게도 모두 해피엔딩이 되는 그런 결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게 이 토끼가 그런 뭔가 나중에 너 이렇게 우리 따라오면은 부자 될 수 있어. 너 이거 하면은 우리가 너 출세하게 해줄 수 있어. 막 이런 말에 흔들리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사실 유혹에 굉장히 쉽게 흔들리잖아요. 설령 그게 내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해도 순간적인 유혹에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책에서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무엇을 중요하다고 잘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굉장히 유쾌하게 재미있게 그려낸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혹에 제일 많이 흔들리시나요? 요즘 친구들은 사실 생각보다 돈에 많이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조건인데도 누군가가 돈을 준다고 하면은 그래? 그럼 나 이거 해볼까? 라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그림책을 통해서, 꼭 그림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문학 작품을 통해서 빨리 깨우치기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중요한 것을 찾게 되는 그런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좋은 게 많다는 거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이어지는 노래는 이세희 작사 작곡의 행복꽃다발입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2025년 11월 주니어 RHK에서 출간된 내 로봇 팔 좀 찾아줘 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다케우치 치히로 작가님께서 글과 그림을 모두 맡으셨고요. 김영진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번역해 주셨습니다. 다케우치 치히로 작가님은요, 성함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작가님이시고요. 도쿄 무사시노 미술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하세요. 신문사에서 편집 디자이너로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 본격적으로 그림책 작업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종이를 오려 만든 섬세한 페이퍼 아트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2015년과 16년에 연이어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되기도 하셨지요. 우리나라에는 쉽고 재미있는 페이퍼 아트 그리고 모두의 하루라는 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맡으신 김영진 번역가님은요. 한국에서는 영문학을, 독일에서는 번역학을 공부를 하셨고요. 독일 보은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좋은 그림책들을 우리말로 옮기고 계십니다. 2022년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IBBY 어너리스트 번역 부분에 선정되기도 하셨어요. 리시의 다이어리, 숲을 지키는 고슴도치 이갈로스, 지구촌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제발 돌아와 내 머리카락, 또 그래픽 노블 토니 시리즈 등을 번역하셨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내 로봇팔 좀 찾아줘 라는 그림책은요. 가로로 긴 판형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크기가 A4 용지를 가로로 놓았을 때의 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다케우치 치히로 작가님은 이 페이퍼 커팅 아트를 굉장히 잘하시는 작가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책도 페이퍼 커팅 작업으로 작업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표지는 까만 종이에 이제 하얀색 바탕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까만색으로 한 로봇이 작은 로봇과 함께 가로등 아래 서 있는 모습이 페이퍼 아트 작업으로 연출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 로봇에 팔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목이 내 로봇 팔 좀 찾아줘가 된 것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정말 이 로봇이 자신의 팔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이 로봇 옆에 있는 작은 로봇이 끊임없이 다양한 모양의 팔들을 가져다 주지만, 로봇 마음에는 들지 않아요. 이것도 내 팔이 아닌데, 이건 뭔가 불편한데 하면서요. 아무리 찾아도 나한테 맞는 팔은 없어. 이제 그냥 집에 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처음에 작은 로봇이 제안했던 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요. 과연 이 로봇의 팔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이 로봇은 잃어버린 팔 대신에 어떤 팔을 꽂게 될까요? 우리가 뭔가가 없어졌을 때 그 똑같은 거를 찾으려고 굉장히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맞게끔 적응해 가는 것도 우리 삶에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하다 보면 그래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나름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할 때가 때때로 있잖아요. 또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삶에 좀 더 편안함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내 로봇팔 좀 찾아줘까지 소개해 드리고 오늘 그림책방 마무리하려고 해요. 날씨가 1월이니까 그렇겠죠. 아직 겨울이기 때문에 여전히 꽤나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는 건강한 목소리로 또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박경린 작사 작곡의 동그라미 우리 우정입니다.